한국 근대화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뭐 이렇게 근대식 제도가 일제시대 1910년대부터 시작됐다, 자본주의가 들어왔다, 뭐 양반제가 폐지됐다, 고통학교, 그 애기들 의무교육이 시작됐다, 뭐 고등교육을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대 이야기를 하는 게 근대 이야기를 안 하면 디자인, 현대 예술, 현대 디자인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디부터 근대가 시작이냐 이거는 꼭 짚어야 되는데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제시대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근대화가 시작됐나 보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의 기준으로 한국의 문화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은 지금 서양의 선교사가 치마가 활동하는데 불편하니까 발목까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걸 옷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간 거죠. 아마 조선시대 같으면은 일단 몸이 드러난다고 저기를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쪽은 일본이 공장이나 밭에 동원해서 일을 시키기에 한복이 너무 불편하니까 몸빼를 입힌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의복이 합리화된 과정이긴 합니다. 둘 다 합리화인데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서, 이쪽은 노동을 이렇게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대화에 대해서 항상 좀 얘기할 때 좀 긴가민가 싶어서 말이 좀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 좀 넘어가 버릴게요. 그냥 건축 얘기가 한참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몇몇 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근대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서울 역사나 한국은행 같은 건물들, 목포에 가면 또 이렇게 동양측식 주식회사 그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같이 돌로 지어진 크고 웅장한 르네상스식 고전주의 건물입니다. 한국에서. 이게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한다면서 뜬금없는 유럽의 고전주의 건축을, 현대 건축도 아닙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이미 그 고층 건물들, 철골과 유리로 지어진 그 고층 건물이 나오고 있던 때인데, 그 유럽에서도 그런 게 실험되고 있을 때고, 근데 일본은 뜬금없이 유럽의 신고전주의 양식, 주로 르네상스 때 거 같습니다. 도움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걔네들 건축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근대 건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근대화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한국에다가 근사한 건물을 턱턱 지어주는데, 이게 르네상스식 건물입니다. 아주 맥락이 뜬금없습니다. 일본이 유럽에 가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건축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건축이 막 웅장하게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대한 고전주의식 건축을 보고, 이 당시에 1920, 30년대면 유럽은 지금 자기들 역사 중에서 고전주의 건축을 부정하던 시기입니다. 부정하던 시기를 지나서 기계로 생산하던 시기인데, 일본이 서구의 근대를 조금 오해해가지고 고전주의 건축을 한국 내에다가 또 지어냅니다. 일본에는 이미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인만 건축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쭉 얘기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건축이랑 회화랑 디자인이랑 막 산업이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처럼 똘똘 뭉쳐서 가서 이게 건축 기술이 조선인 스스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산업화할 능력도 생긴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건축은 오로지 일본인만 가능하고, 그리고 일본인 밑에 이제 노가다들,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만 조선인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교육도 안 시켰고, 대학의 건축과 같은 게 없고요. 서울 고등공업학교, 이거 약간 전문대급 그보다 낮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건축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중에 박길룡인가?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 출신이고, 유명한 시인 이상이 아마 거기 나왔을 겁니다. 예, 건축이 서구에 대한 일본의 오해로
서구의 근대 그 고전주의 건축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본 일제 말기에 가면 그 일본은 독일이랑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나치랑 동맹을 맺는데 이제 나치는 무슨 짓을 하냐면 근대주의 건축들, 근대 새로운 건축을 싹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신고전주의 건축만 나치가 인정하는 건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자기들 나치가 상징인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게 나치의 상징이 독수리인 이유는 고대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로마는 신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믿었고 전 세계를 평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사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나치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러면서 나치 문장에 독수리를 쓰고 고전주의 건축만 나치가 인정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고전주의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이탈리아 가면, 이태리의 밀라노역 가면, 그때 독일이랑 이태리도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맹? 맞나? 그, 노베첸, 이태리의 독재자 누구죠? 무솔리니. 맞나요? 예. 그 사람도 약간 독수리 문장을 쓰면서 고전주의 건축만 지었는데, 그 밀라노역에 가면 그 역사가 무짐작에 큽니다. 돌로 된 웅장한 건물. 고대 로마 시대 양식을 많이 따온 건물인데, 이 사람들한테 아마 자기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고대 로마만큼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뭐 약속을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선전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도 그랬고요. 일본도 어이없게 신고전주의가 일본의 그 공인 양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본 내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신고전주의식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이제 일본은 좀 웃깁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걸 싹 다 내주고 서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30년대 가서 일본이 30년대 후반인가 40년대인가 그 2차 대전 전후 전쟁 위험이 조금씩 다가올 때 일본이 이제 그 신고전주의 건물 위에다가 기와 지붕 올리는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마치 외국인들이 막 일본에 놀러 오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왔는데 일본에 와봤더니 웬걸 이태리 건물이 막 지어져 있고 그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관광지에는 저런 건물에다가 일본식 기와 지붕을 올리는 그 재관 양식 서구의 몸통에 일본의 지붕을 얹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그 청와대 같은 건물입니다. 어린이회관, 청와대 뭐 이렇게 큰 콘크리트로 지은 큰 건물에다가 기와 지붕을 올리는 그런 건물요. 일제는 약간 근대 건축하고는 좀 동떨어진 아주 독특한 걸 했었고요. 그나마도 조선에는 이 근대 건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까지 한국에서 근대 건축이라고 하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서양의 건축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말기까지 선교사들이 교회 지을 때 서구식 건축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서구식 건축물을 좀 지어주긴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런 큰 석조 건물을 지을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이런 건물이 싹 사라져 버리죠. 지을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본 시대 일본풍이 뭐라 그럴까요? 서양의 문물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일본의 잡지나 포스터나 광고물들을 보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요. 서구에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뭐 기득권과 기존 계층과 싸우면서 이런 새로운 조형 양식이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형식만 보고 베끼는 겁니다. 아, 저렇게도 그릴 수 있네. 저거 재밌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잘 그린 그림을 따라 베끼듯이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요. 왜 평면적으로 됐는지, 왜 기하학적으로 바뀌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따라서 식자공이라 그러죠. 인쇄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그리는 겁니다. 작가도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 서양의 근대 문물이 조금씩 들어오긴 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뭐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광고라는 것도 시작되고요. 광고, 대중에 대한 광고, 그리고 계몽이라는 것도 일부 시작됩니다. 계몽 이 말이 좀 그런데 계몽 맥주 광고네 이거. 일본의 삿포로 맥주 이게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이런 공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오비 맥주가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품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매춘 같은 것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명월관이네요. 기생집, 버스라는 것도 등장한 것 같고, 영어를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창시 개명하는데 이름 지어주는 사람 광고인 것 같습니다. 앞에 것까지는 다 중구난방이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조선 자본으로 처음 만든 이 누구냐 박가분 이게 앞에 것들은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일본 회사에서 일본인이 만든 상품을 선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선 자본이라는 게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저기 일본인들이 양반을 해체해버리고 부자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조선의 자본이 이제 일제 후기로 가면 제가 알기로는 90%인가 모든 자본은 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조선인들은 그냥 소장농 같은 상태로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조선 자본으로 회사를 하나 차린 게 이 회사입니다. 또 이게 회사 이름이 뭐냐 박승경 어디 써놨지? 예. 두산그룹 아버지 박승직이 이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 껍데기, 제가 보는 건 디자인이니까 껍데기요.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대적인 디자인이 들어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쁜 꼬꾸레 놓고 이게 박씨 집안에서 만들었다고 상표처럼 박 써놓긴 했네요. 많이 팔리긴 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 것을 모쪼록 많이 씁시다. 그런데 상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에서 상품이 등장했다는 건 대중사회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누 이야기, 비누라는 게 등장했네요. 지금 여기 보면 기사 내용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비누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비누는 야만인과 문명인을 구분 짓는 기준이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은 비누를 보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문명인들은 비누를 씻는 데 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계몽이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쳐서 위생이라는 개념을 넣어주는 거. 이게 계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계몽이라는 게 꿈에서 깨우는 거예요. 근대적인 생활을 바꿔주는 거. 광고가 그런 역할을 일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기 있네요. 비누는 화장품이라 하느니보다도 차라리 보건용품이외다. 예. 문명인은 비누로서 신체를 정결케 하지만은 야만인은 비누를 먹어버립니다. 이런 게 광고에 들어가 있네요. 재밌어서 붙여봤습니다. 치약이라는 것도 등장할 거예요. 치약, 마지온, 뭐야, 이게. 라이온 치약이네요. 지금도 있는 그 라이온 치약. 찰리 채플린. 네, 일제시대 때 광고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소개가 되긴 했네요. 1938년이면 문화통치기 1930년대 후반, 굉장히 후반 이야기입니다. 승용차도 등장을 했었네요, 지금. 일단, 그 근대적인 외양은 조선 내에 대부분 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구에서 말하는 그 근대라고 하는 문물들이 조선 내에서 보여지고 있어서 조선도 근대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쩐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반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때 당시에 또 화장품 광고네. 화장품 광고. 고장환 아니구나. 약인가요 이게? 건휘고장환?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로환 같은 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잡지 표지입니다. 잡지 표지인데 조선의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 공업인데 예 이거 잡지 표지에 보면 표현 방식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계적이고 예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 방식으로만 미뤄봐서는요. 영업 안내 이런 것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 당시에 나왔던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엽서랑요. 일본인들이 만든 엽서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엽서가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엽서가 많이 남아 있는 게 일본인들이 조선에 관광을 오면 이렇게 집에다가 엽서를 써서 보내나 보더라고요. 엽서를 많이 써서 보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관광 기념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일본인들은 조선의 풍물, 풍속 이런 것들을 많이 사진으로 찍어서 엽서로 남겨놨는데요. 이 엽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그게 그 뭐라 그럴까 불교 유적지 아니면 이렇게 전통 건축물 여성 아니면 일하고 있는 농부들 약간 그 식민지에서 요구하는 게 저기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거 띄어놨었는데 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작업했던 수많은 근대화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엽서 얘기를 마저 하겠어요. 엽서 얘기. 엽서가 보면 아까 제가 여성이 많이 나오고 저기 뭐냐 그 야만적인 모습의 사람들 이렇게 헐벗고 있고 아직도 기계화 시대에 뭐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다든지 불교 장성 이런 전통 문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식민지 시대의 그 식민주의자들의 시각이요. 유럽에서 시작된 이 그 식민주의,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하고 저거는 개나 말이나 소나 같은 동물 중에 조금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람을 그렇게 막 허구 한 달 묶어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부리다가 쓸모 없으면 쉽게 죽이고 뭐 이렇게 팔 다리를 자른다거나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유럽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믿은 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근대화된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생학이라는 겁니다. 우생학이 뭐냐면 그 찰스 다윈이 사람은 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서 훅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단세포 생물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점점점 고등생물로 제일 위에 올라온 제일 많이 진화한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개통수라는 걸 소개했거든요. 개통수가 뭐냐면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나무인데요. 나무인데 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단세포 덜 진화한 동물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진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흑인이나 이제 유럽의 백인들 위에는 요 사람보다 조금 덜 진화한 요 오랑우탄 정도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약간 열등한 상태의 그 사람 짐승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뭐랄까요 우수한 혈통과 열등한 종자가 있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 그 나치 시대에 독일인들은 그 아리안 민족, 아리안이라는 게 인도인들입니다. 원래는 인도에서 건너온 우수한 혈통이고 유대인들은 더러운 피라고 열등한 종자라고 이렇게 다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무식하게도 정신병자 아니면 정신박약아 이런 불황자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그 뭐냐 임신 중절시키고 가둬버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거세시키거나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보기에 자기들의 근대화된 관점,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우월한 인종이고 나머지는 다 열등해서 자기보다 열등한 그 흑인들을 자기들이 베푸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풀어 준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문명도 주고 자본도 갖다 주고 일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고 해서 자기들이 기독교도 갖다 주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베푸는 입장이라고 보고 자기들보다 열등한 인종이라기보다는 짐승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의 얼굴이 하얗고 저기 딴 사람들은 얼굴이 까마니까 일단 눈에서 보이는 것부터 차이가 확 나니까 이제 다른 종족을 저기 열등하다고 믿어버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랬습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가 겨우 유럽입니다. 여기가 겨우 유럽이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유럽 땅에서 기독교가 있는 이 유럽 땅을 벗어난 나머지는 다 야만인인 겁니다. 그냥 다 야만인이니까 아메리카 대륙도 가가지고 이까지 가서 뭐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여기서 인디안을 4,500만 명 죽였다고 했던가요? 죽이는데 죄책감이 없는 게 저것들은 그냥 짐승이니까요. 여기 아프리카 건너가서 흑인들을 막 죽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터키가 있는 데가 여기부터 오른쪽은 다 그냥 동양입니다. 동양이라서 이 동방 사람들 옛날 기독교에 나온 동방 박사가 좀 아랍 사람이 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가 다 동양이고 오리엔탈이고 다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비인간적이고 중국이 옛날에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라고 부르듯이 이쪽을 전부 야만인으로 본 겁니다. 자기들만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들이 계몽된 자기들이 나가서 근대화 시켜주고 과학도 갖다주고 문명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식민지를 막 뻗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랍 사람들을 오리엔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더 점점 확장되더니 얘네들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여기 있는지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묶입니다. 월드컵 예선할 때 한국이랑 이란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호주까지도 아시아까지 묶어주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건 지금 이만큼을 자기들 보기에 그냥 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쪽에 있는 야만인들. 어쨌든 일본인들은 그 시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자기들 인종이 제일 우수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우수하고 이제 자기들 보기에는 열등한 조선민족은 열등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한 프레임화 작업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제 마치 사람이 동물을 관찰하듯이 동물을 관찰할 때 막 이렇게 두개골 크기 재고 어떻게 자라는지 막 실험하고 이렇게 표본 채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상이니까요.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문명화된 건 자기들이고 그 위에는 다 야만족이어야 됩니다. 그 과거에 찬란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야만적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엽서에 보면 그런 그 오리엔탈리즘, 서구인들이 가졌던 그 굉장히 건방진 시선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인들한테도. 자기들은 동방, 아시아의 유럽이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유럽의 한 국가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영국을 그냥 그대로 갖다 베껴버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방식부터 집 짓는 방식에서 매너까지 쫙 다 카피를 하고, 그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할 때 후쿠자와 유기치, 그 사람 맞나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막, 일본인들은 5세인가 6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말 합니다. 과거에 일본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일본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열도 개조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동양에서 아예 빠져나와서 이걸 탈하라 그러거든요. 나올 탈에다가 아시아 아자 쓰고 입구 그렇게 부릅니다. 들어갈 입에 구미 서양이고 타라 입구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나와서 유럽에 들어가자. 일본은 스스로 유럽이라고 믿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식하고 야만적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쳐들어가는 논리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조선에서 이제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무식한 짐승 비슷한 조선이라고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엽서를 만들 때 보면 대부분 여성, 나약한 여성, 아니면 짐승들, 혹은 전통 문화들, 아니면 저기 그 과학적이지 않은 그 색동옷, 무당, 장승, 이런 거, 성황당,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참 재밌는 테마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극복하고 옛날에 버려버린 구시대 악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야만적인 민족,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늘 바라봤는데, 이렇게 엽서에 늘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조선에 오는 일본인들은 주로 기생관광을 갔던 것 같아요. 유명한 기생들이 신문에 막 광고가 나오고, 잡지에 보면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가야금을 뜯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무당 옷들, 무당 옷 춤추고 있는 그런 것들, 뭐 기생들 사진, 아니면 관광지 중에서 아이가 평양 기생학교인가 봅니다.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재밌는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 비유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관광 가면 늘 하는 게 저기 태국 같은 데 가면요. 태국에는 저기 뭐냐 전기로 가는 모노레일 전철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 번도 저기 외국에 침략 당하지 않은 식민지로 정복되지 않은 자존심도 있고요. 자기들이 한글처럼 스스로 만든 문자도 있고 엄청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지만 예, 한국에 돈 좀 많다고 한국인들이 가면 늘 찾는 게 이렇게 뭐 수산시장에서 지저분한 데서 막 이렇게 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거, 그런 거 보러 가고, 아니면 코끼리 타러 가고요. 코끼리나 뭐 호랑이 쇼하는 거, 그런 거 보러 가고, 악어 구경하러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놀러 가고요. 그리고 일부 남자들은 그 매춘 관광 가고, 그게 이 한국인들 시각에서 태국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깔보고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본인들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요런 사진들을 되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게 증거가 이런 것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치시는 데 가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또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은 조선시대는 뭐, 조선 왕조 저기 한국 역사에서 불살라 버려야 될 그런 시대다. 너무 창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선 시대에 대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요. 어쨌든 엽서들이 되게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그리고 과거에 남아 있는 사진들을 보면 대개가 이렇게 풍속 사진들입니다. 야만적으로 자동차가 있는데 지게꾼들이 지게를 메고 가서 신부가 뭐 이렇게 신랑 집에 가고 대부분 이건 또 양반이 뭐 이렇게 기생을 데려다 놓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조선의 모습이라는 게 남아있는 게 대충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약한 여성, 대부분 다 이렇게 어딘가 기대고 있고, 얼굴 하얗게 바른 기생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또 무당이네요. 무당이 아니라 저 뭐죠? 기생학교. 예. 아까 얘기하다가 일로 쑥 새버렸는데, 네, 요 엽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본은 일제시대 36년을 거쳐서 조선을 굉장히 무능하고 조선시대 무능하고 조선 왕조가 굉장히 썩어 빠진 국가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배워서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들어온 근대 문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같은 엽서인데 조선은 여성, 소, 누런, 밭 아니면 이렇게 야만적인 것들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 강인한 기계와 건설, 산업 혹은 뭐 군인 이런 모습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미지를 계속 세뇌시키는 작업이겠죠. 뭐 공업화 정책이라고 일제시대 후반에 가면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한 지역에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줍니다. 그때 그거 수풍댐 환경북도 수풍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 다 쓸 만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발전소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근데 이게 6.25 때 러시아가 와가지고 발전소 시설을 다 뜯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제 저기 일본이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한참 승승장구하면서 아시아를 먹고 나갈 때 일본의 이미지는 늘 이런 식입니다. 기계화되고 근대화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예, 그런 이미지로 계속 비춰줍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뭔가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그 공업화 정책 선전 엽서인데 같은 엽서에 조선의 모습은 항상 여성이 등장하고 일본의 엽서에는 항상 기계와 건설과 정복에 대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럽에서 세기 말, 세기 초에 보여주던 딱 그런 양식들이거든요. 철골과 기계와 금속과 강한 그 생산력, 속도, 이 근대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이 오리엔탈리즘의 일본판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열등하고 야만적으로 상대를 낮추고 제가 전에 고갱 그림 보여드리면서 타이티즘에서 그 야만적이고 막 원시적이고 그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그리고 세상 평화롭고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사는 여자들이 이 하얀 말을 타고 막 낙원 같은 데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의 원숭이나 뭐 침팬지나 뭐 저기 병아리나 뭐 이렇게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때 나옵니다. 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미술에서 그런 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개발의 역사는 전부 일본의 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인천까지 기차를 놓는다거나 댐을 쌓고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근대화되고 발전된 이미지는 모두 다 일본의 공과인 거죠. 뭐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경성의 모습입니다. 경성에 이렇게 일본인 거리, 지금 아마 동부 이촌동 그쪽일 겁니다. 그 동부 이촌동 여기에 보면 미스코시 백화점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가고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카페, 카바레 같은 게 생겨나고요. 여기 그리고 호텔이 있고 강원도에는 스키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킨 게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이게 제일 항상 이렇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뭔가 지어주긴 지어줬다. 예. 여기 지금 최성이 여기 사진에 보면 46년에 조선 호텔 이게 지금 조선 호텔이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고기 같은데요. 여기 최성희 씨라고요. 이렇게 근대무용, 현대무용을 했던 조선인 여자로서 유럽 투어까지 했던 굉장히 신식 여성입니다. 관광 이렇게 되게 많이 소개됐고 끝에 북한으로 넘어갔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이제 일본을 통해서 뭔가 근대화되는 제도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뭔가 많은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일제시대 때는 근대화 안 됐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뭔가 증거가 이렇게 쭉 보여지지만 저는 근대화가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1924년에 그때 그 만세운동,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일본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거 정책을 바꾸죠. 조선인들을 계속 억압하고 눌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로 대학을 지어주는데 그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저기 경성제국대학교에 참, 여기 법학부, 의학부 이 두 개를 만듭니다. 법은 조선 땅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전공, 의학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학교를 짓는데 이공계열들, 미술계열들, 건축학부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산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리고 경성제국학교에는 당시에 그 일본인하고 조선인 비율이 일본인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았고 조선인이라 봤자 또 대부분 다 이렇게 친일적인 조선, 지주의 아들, 뭐 약간 좀 일본화된 조선인들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미술 교육은 어디서 했냐면요. 고종 황제가 설치했던 공업전섭소, 이게 경성고공이기도 합니다. 고등공업학교.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뭔가 근대 시대는 자동화되고 기계 생산이 대세인데 아직도 고종 시대에 설치된 손으로 만드는 기술 이걸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일본이 몰라서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일본 내에는 이미 자동차도 만들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1945년이면 일본은 2차 대전을 하면서 항공모함을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배, 비행기 관련된 시스템과 기술 다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 손으로 배를 짜고 있고 망치로 이렇게 철공소 같이 만들고 있고 틀로 뭔가 도자기를 손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공예는 저는 일제시대 때 말살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문도 닫아버리고요. 일본인들은 새로운 걸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이렇게 전통 공예가 굉장히 왜곡됩니다. 유럽에서는 전통 공예, 전통 회화가 현대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오는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이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큰 게 이 고종 황제 때 지어진 이거 이왕직 공업 전섭소. 이게 이왕직 공업 전섭소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왕실에다가 그 식기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가구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데입니다. 왕실 물품을 납품하는 데인데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이씨왕조라고 이씨왕으로 바꿔버렸죠. 대한제국 황제를 이씨왕 격화시킨 겁니다. 일본의 왕이 있으니까 조선의 왕을 그냥 이씨왕으로 바꾸고 이 원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왕직 공업품 어디 갔냐?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야, 한성 미술품 제작소를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이왕 이거 이씨 왕을 위해서 물품을 만드는 곳인데 근데 왕이 지금 쫓겨났는데 이 왕가에 납품할 물건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조선에서 제일 컸던 전통 공예품을 만들던 이곳은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일본인이 이 이왕직 공예품 제작소 이걸 인수해 버립니다. 인수해 가지고 거기서 뭘 만드냐면 왕이 없으니까 왕에게 납품할 것도 없죠. 이제 여기서 조선의 물품들을 중에서 일본인들이 오면 조선에 놀러 왔을 때 이때가 그랜드 투어의 시기니까 일본인들이 한참 아시아 국가를 점령하고 자기들의 점령지를 이렇게 관광 다니는 게 유행일 때 조선에 오면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물건들을 만드는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왕실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 보기에 조금 신기한 조선의 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약간 일본 취향에 맞게 바꿔가지고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망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전 7개 제작 장면. 네, 조선 미술품 제작소? 나전 7기라는 게 이게 조선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발전했으면 현대 디자인으로 한국의 현대 디자인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공예가들은 그냥 계속 기계화 시대에 적응 못하고 저렇게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통영의 전통 나전 학교? 통영 쪽에서 많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계속 발전해 왔었고요. 저기 나전 치기는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집에다가 자개 종이에다가 풀칠해가지고 자개 붙이는 거를 집에서 알바로 하셨었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조개 잘라가지고 온 거 이렇게 풀칠해가지고 도안을 그려서 거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몇 장이 얼마 해서 그렇게 갖다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화 시대에 전혀 적응 못하고 점점점 도태되는 과정입니다. 발전이 없이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 또 디자인, 도안, 예술 이런 게 망해버린 또 다른 이유가 조선인들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못합니다. 동경예술대학교는 조선인을 받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간혹 한두 명이 가기는 간 것 같은데 그중에 두 명이 갔다 온 것 같으네요. 동경미술대학교 도안과, 그 지금으로 따지면 디자인과입니다. 그중에 두 명이 갔는데 한 명은 임숙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동경미대 가서 만든 작품들이고요. 아마 집안이 되게 좋았겠죠. 가서 일본식 공예를 배웁니다. 이 조선시대 자개하고 일본의 자개하고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조선의 자개가 보면은 되게 두껍고 그 뭐라 그럴까 양으로 덩어리로 느껴지는데 일본은 보면은 되게 얇습니다. 선이 얇고 공간이 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자개도 그렇고요. 건축도 보면 기둥들이 얇고 균질하게 탁탁탁 떨어지고 중간에 공간을 잘 살려놓는데 우리나라 건축들 보면 기둥이 되게 두껍고 투박하고 못생겼거든요. 걔가 덩어리로 막 차지해버립니다. 아무튼 일본식 이런 걸 배워왔는데 조선에서 좀 뭔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38세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활동이 없습니다. 37년이니까 이게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일본에서 동경미대에서 졸업하신 이순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순석. 이분은 좀 유명합니다. 동경미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때 장식 도안전이네요. 갔다 와서 한국에서 전시도 하고 집이 되게 돈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으셨는지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요. 그 일본에 갔다 왔더니 이제 도안과 그래도 나름대로 첨단 학문인데 그걸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조선에서 할 일이 있나요? 식민지 국가에서 산업도 없고 산업이 없는 게 아니라 산업이라는 게 대중 소비할 물건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디자이너가 할 일이 없었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지 혼자 카페를 차려놓고 낭낭파라라는 카페를 차려놓고 혼자 즐겁게 삽니다. 이 모던 보이즈 일제 말기에 이렇게 멋스럽게 외국인들 모여드는 카페 차려서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이 카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요. 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여기 있구나. 예, 1935년입니다. 그 카페 앞에서 또 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디자인 앤 포트레이트 아마 포트레이트일 겁니다. 이렇게 초상화 같은 걸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배우 그 같은데 조선에 오니까 할 일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라기보다는 카페 사장님이죠. 저렇게 빈둥빈둥 놀면서 카페에서 음악이나 연주하고 놀다가 해방되고 나서 1945년 되고 나서 그 미국 미군 정청이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교수에다가 앉혀줍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중간에 일본 갔다 와서 동경대 갔다 와서 쭉 놀다가 하는 일 없이 놀다가 서울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초대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또 있다가 뭐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카페의 내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뭔가 기존의 조선하고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일본에 가서 신식 문화를 배워서 그런지,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모던합니다. 네, 영어도 즐겨 쓰고요. 이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모던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어 쓰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고요. 이상시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냥 우리말로 써도 될 걸 어려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써가지고 무슨 소린가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 사람 쭉 넘어갈게요. 이거. 예, 이건 또 한 사람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한홍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홍택은 그 홍익대학교에서 쭉 교육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동경대는 못 가고 일본의 제국대학교 무사시노 미술대학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분 그림을 보면 지금 일본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파 미술 같은 느낌, 빨강, 노랑, 파랑에 몸을 S자로 길게 휘고 팔등신 문양에
얼굴이 목이 비틀어져 가지고 진짜 딱 인상파 같죠. 그리고 눈에 눈 알이 없는 거 보니까 모딜리아니 초상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일본에서 근대 미술을 제대로 배운 온 것 같긴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조선을 그렸다고 하는데 조선에 뜬금없는 페랭이모를 쓴 남자가 전통 악기인지 남미의 악기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악기를 들고 빨간색, 파란색 저기 뭐죠? 이렇게 한복도 아니고 되게 남사당패 같은 옷을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삐딱하게 쓰고 이 뒤에는 장성이 서 있고 이게 혹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요. 이 조선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예, 표현 방식은 서구의 최첨단의 인상파와 현대적인 방식을 갖다 쓰고 있는데 표현 내용은 그려진 내용은 이제 오리엔탈리즘 저기 동양을 이 사람은 스스로 한국인이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저렇게 왜곡시켜 버리네요. 아주 이상한 형태로 4차원적인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또 일본에서 저기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일을 좀 하다가 뭐 제약회사 같은 데서 포스터 그려주고 이런 거 하다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평소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순수 미술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다가 틈틈이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이 들어오면 약 광고하는 이런 포스터를 그려줬습니다. 보면 약병 그리고 젊은 여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식 대충 아시겠죠? 일러스트에다가 글자를 쓰고 약을 광고하는 포스터입니다. 이런 걸 그리다가 이 사람은 평생을 거의 대부분 화가로서 살다가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포스터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추상 미술 작품에 글자를 쓰면 이게 포스터가 되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일본을 통해서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분은 이렇게 추상 미술가로 살다가 이제 일 들어오면 여기다 글자만 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바다의 레주와 페스티벌, 추상미술에다가 글자만 쓰면 이건 근대 디자인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이라고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안 보고 넘어갔는데 보기는 봐야 되겠네. 이순석이란 분, 일본에서 근대 도안과를 나왔는데 이분은 평생을 이런 것만 하십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자기하고 안 맞았는지 평생 이렇게 돌 조각만 하십니다. 돌 조각. 그리고 이게 저기 기독교 천주교에 귀의하셨는지 어떤지 계속 종교 조각하시고 이렇게 평생 돌만 깎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왜 배워왔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은 서구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 스스로 발전시켰지만 일본을 통해서 건축도 들어온 게 없고 디자인도 제대로 전달된 게 없고 공예는 망가졌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걸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디자인은 아마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텐데 거의 새로 1945년 해방되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부분 이렇게 일제시대 때 한국 문화예술은 근대화되지 못했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안 맞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평생이나 돌만 쪼으셨습니다. 돌만. 이름도 순석이니까 순수한 돌, 뭐 그렇게 되나요? 명예훼손인가?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 종교 조각만 하시고요. 이분은 거의 대부분 화가로 사셨고 가끔 일러스트를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하셨고 현대적인 디자인, 근대적인 디자인은 참 이렇게 해방되기 전까지 잘 안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들어온 게. 건축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지만 일본 양식은 전혀 아니고요. 유럽의 근대 디자인도 아니고 일본의 저기 신고전주의를 오해해서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크고 육중하게 돌로 짓는 게 나중에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 기차에 가면 보시면 딱 이런 느낌이 됩니다. 크고 육중해서 이렇게
그 군사 정권, 이때가 군사 정권이죠. 일본이 그 군인들이 조선을 통치할 때 일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크고 육중한 돌로 만들어진 건물을 높이 세워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위압한다 그럽니까? 이게 딱 조선 이게 여기 앞에다 세워놓으면 그 저기 뭐야 조선인 궁전 앞에다 지었는데 여기가 뭐 일본 그 누구는 뭐 기가 어쩌고 축을 틀어서 어쩌고 뭐 그런 말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누군가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건물을 보고 나서 바로 뒤에 건정전을 가서 보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크고 튼튼하고 육중하고 하늘로 막 찌르고 올라가는 거대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고 나서 지나쳐서 건정전을 보면 너무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조선시대 왕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아 조선은 망했구나. 조선은 너무 보잘것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바로 비교가 되니까요. 스케일이. 그리고 일본은 정말 크고 그 강하고 위대하다.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선전용으로 이렇게 좀 오버해서 지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아까 계속 미리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선전용 건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차가 뭐 엄청 많아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의 또 다른 건물들, 이제 서울에 지어지는 많은 건물들이 서구식 신고전주입니다. 아, 이 부분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